자, 이제 중국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통치 원리가 작동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민주권. 인민주권은 아까 말했죠. 국민주권에 반대된다. 주권자는 전체 유권자다. 주권의 행사자와 보유자가 똑같다. 그래서 이제 주권자의 총 집단이 최고 권력 기구고 이 총 집단이 의회를 선출하죠. 바로 그 의회가 소비에트가 전국인민대표대회다. 지방에서는 각급의 인민대표대회다. 그래서 이제 그 인민대표대회가 대의기관 중에 최고기관이죠. 이걸 정점으로 해서 민주집중지다. 즉 인민대표대회에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다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원칙이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국민주권과 같이 인민주권이죠. 인민대표대회가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다. 거기에서 인민대표 대회를 정점으로 해서 국가기관이 구성됐다. 이 민주집중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권이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석과 총리는 물론 법원, 검찰, 감찰 등 주요 기관의 책임자들을 다 선출하고 있다. 이게 그 자본주의와 다른 겁니다. 대검찰청, 대통령이 임명하지 자본주의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 해당되는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선거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전국인민대표,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의 대표 국회의원들은 이제 그 주거지별로도 하지만 군대, 그죠? 인민해방군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민해방군이 단독으로 선거를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되는 국회를 국민들, 즉 인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인민대표와 인민해방군에서 선거를 한다는 거죠. 그죠? 간접선거는 국회의원이 간접선거로 뽑습니다. 인민대표대회는 환급 낮은 인민대표대회가 나왔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지방선거도 간접선거. 예를 들면 서울시의회는 서울에 있는 구의회 의원들이 뽑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인민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인민이 할 수 있는 건 한 번밖에 투표권 행사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영등포 구의회만 인민이 직접 뽑고 서울시 의회는 영등포 각 구의 의원들이 뽑고 국회의원은 서울 경기처럼 광역시 의원들이 뽑는 이런 형태로 된다는 거죠. 어쨌든 말단, 그죠? 말단의 인민대표대만을 일반 유권자, 일반 인민들이 뽑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촌과 도시의 선거인 수는 4배 차이를 준다. 이 평등선거에 좀 반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농촌의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농촌과 도시를 1대1로 할 경우에는 농촌의 이익, 즉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대다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노동 중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시 노동자들의 어떤 대표성을 강화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는데 중국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생산단, 협동농장에서도 이렇게 자기 직장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또 근무 단위별로 투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개 선거구에서 3명 이하를
선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정당, 인민단체는 단독 후보, 그죠? 단독으로 후보를 하거나 연합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선거인은, 그죠? 선거인은 또는 대표 10명 이상의 후보자. 무슨 말이냐면 일반 유권자는 10명 이상이 그 가장 낮은 차원의 인민대표회의, 다시 말해서 영등포 구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의회 의원은 그래서 구의회 의원 10명 이상이 추천할 수 있다. 선거 방식은 이제 그 무기명 투표를 기본으로 할 때 찬반, 기권, 또 후보 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 우리하고 다르죠. 요거를 찍는 건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찬반으로 할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자를 투표자로 하고, 그죠? 과반수 찬성 의견자가 정원보다 많을 경우는 그 득표수가 많은 순서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선거할 때는 정수가 한 명을 뽑을 거면 후보자를 2명으로 한다는 거죠. 지금 후보자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이 후보 할 수 있느냐? 이 후보의 자유가 일정 부분 침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후보자를 제안하고 있다. 이거는 마치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프라이머리랑 똑같죠.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프라이머리 할 때 프라이머리에서는 여러 명에게 이 후보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본선에서는 주요 정당의 후보자 몇 % 이상 득표한 후보자 몇 명으로 압축을 하죠. 여기서 마찬가지다. 후보 추천 과정에서 이와 같이 압축을 한다는 겁니다.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인은 그 자기가 뽑은 대표자를 법률에서 소환할 권력. 이거는 모든 사회주의법에 다 있고 중국, 소련, 북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인민대표대 국회죠. 국회는 그거를 뽑은, 그죠? 그거를 뽑은 그 선거 단위의 선거권자. 예를 들어서 뭐그 우리를 치면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의원들이 어떤 국회의원을 뽑았다면 그 서울시 의원의 선출한 사람들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소환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면안도 제출하는데 인민대표대회 주석단, 그죠?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이런 주석단이죠. 혹은 10분의 1 이상의 대표, 서울시의회나 경기도의회 10명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자기들이 뽑은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파면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낮은 현급 인민대표에서는 이제 파면안을 그 선거권자 일반 인민들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이러한 소환이 이제 주석, 국무원 다 이제 최고인민의 법정 이런 모든 주요 공직자에 대한 소환 해임권이 다 있다는 겁니다. 지방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에서도 이런 소환권이 있고 파면안을 제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환권이 있지만 실제로 소환이 되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 소환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로 소환되느냐의 문제는 각 나라마다 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자본주의보다도 못할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만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인민민주주의 독재. 자, 먼저 무상계급의 독재죠. 인민민주주의, 즉 자본가를 뺀
노동자 농민의 동맹을 기초로 한다. 부산계급의 독재였다. 이러한 논리는 이제 1931년 해방구에서 처음 등장했다는 거죠. 본토를 통일한 이후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통일전선 조직인 중국 인민자치협상회의 공동 강령에서 이런 것들을 규정했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이 영도하는 노동동맹을 기초로 해서 소자산가국, 민족자산가국, 기타 애국 민주분자의 통일전선이다. 그 대자본가나 매판자본은 배제했다는 거죠. 그러한 상계급, 노동자 계급만의 독재가 아니었다. 공산당 일당의 독점도 아니었다. 각 민주당파와 각 세력이 구성하는 연합정부였다. 그러니까 중국의 건설 당시를 말하는 1954년에는 이제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노동자 계급이 영도하고 노동자 농민을 연명을 하는 인민민주주의 국가다. 여기서는 이제 1954년에 사회주의 헌법의 성격을 지지면서 소자산 계급이라든가 민족 자산 계급이 빠졌다. 노동자 농민 노동동맹을 그 다음에 1975년 헌법에는 더 나아가서 무상계급 전쟁의 사회주의 국가다. 무상계급 전쟁. 여기서는 이제 농민이 그 소자산가였죠. 토지를 갖다가 일정 부분 토지개혁을 통해서 농토를 배분을 받은 소자산가인데 이제 이 농민들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농업 노동자가 되겠죠. 그래서 부산계급의 국가다라고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노동동맹이라는 부분이 쭉 갔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인민민주주의 독재, 이런 독재에서는 이제 노동동맹을 기본으로 해서 소자산가도 인정하고 민족자산가도 인정하기 때문에 계급 간의 화해와 협력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혁명 시기에는 좌경화가 돼서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도 계급 모순이 있기 때문에 계급 투쟁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혁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과격한 부분을 1982년 모택동 사후에 등소평에 의해서 문화혁명에 이념적 근거에 있던 계속혁명에 대한 규정을 삭제했다. 즉 계급 간의 화해와 협력을 강조한다는 거죠. 공산당 규약이나 헌법 전부 다 공산주의 초급 단계에서는 불균등 성장에 따른 계급 모순과 계급 투쟁의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중국 내 자본가들이 자산 계급 자유화가 돼서 중국 사회주의에 도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급 구성이 노동자 중심성이고 공산당 지배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급 모순과 계급 투쟁은 장기간에 존재하지만 주요 모순은 아니다. 즉 자산가 계급이 중국의 사회주의 질서를 훼손할 만큼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다. 민족자산 계급은 이제 처음에는 인정을 하지만 점차 소멸시키고 있다. 강한 다당 합작제도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죠. 인민민주주의 독재에 관한 부분에서 반동계급들, 사회주의 혁명 후에 반동계급에는 누가 있을까요? 매판자본, 그죠? 그다음에 독점, 대기업 이러겠죠. 독재를 실시하지만 인민 내부의 모습, 노동자, 농민, 그죠? 이런 데서는
독재를 적용하지 않고 민주집중제를 실시를 한다. 소자산가 이런 경우는 점차적으로 이들을 그 노동계급화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산당 이후에 민주당파에 대해서도 이들을 인정한다. 과학문화에서 백가제방과 백가정명, 뭐냐면 과학문화에서 그 토론의 자유, 그죠? 다양한 과학 문화에 관한 토론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실사고시라는 겁니다. 이러한 백가정명과 백가제방이라는 토론을 다양한 생각에 대한 그죠? 이러한 토론을 통해서 그 등쇼평에 실용주의가 합리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통일전선과 다당합작은 이제 많이 나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1922년에 코민테른이 개최한 극동의 각국 공산당 및 민족혁명단체 제1차 대회, 1차 대회에서 중국과 극동의 각 피압박 민족의 당면한 혁명운동은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민족민주혁명이다. 민족민주혁명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통일전선, 인민민주주의 이런 것에 이제 이론적인 근거였다. 통일전선은 인민민주주의 정치적으로 이제 다당합작과 다양한 그 계층,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계층의 통일전선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한다. 그래서 코민테른의 지침에 따라서 1920년 중국 공산당이 이제 국민당과의 1차 합작을 했다는 거죠. 1차 합작. 공산당이 개인적으로 국민당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35년에는 뭡니까? 이제 일본과 중국이 전면전을 하게 되면서 항일 민족통일전선이 형성됐죠.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은 이제 국민당에게 항일을 통일전선을 하자고 제안해서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국민당이 공산당을 포위 토벌했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는 중국 인민의 요구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울레가 그 장학령과 비밀 회담을 했다는 거고, 이 장학령이 국민당에게 압박을 했고, 특히 장학령이 장개석을 억류하면서 국공합작을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에 이제 국민당 장개석이 그거를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전의 중단, 민주주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내걸고 국공합작이 성사됐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통일전선과 다당합작의 역사적인 어떤 근원이다. 1941년에 그 해방구에서도 항일 민주정부에 이와 같이 공산당 이후에 민주정파도 참여하는 것을 허용을 했다는 겁니다. 1921년을 기준으로 8개의 민주당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말고 다른 당도 존재하고 있다. 그럼 북도 마찬가지죠. 북의 조선사회민주당의 당수 김영대 당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2004년에 사회주의 사업의 건설자가 헌법에 추가되었어요. 사회주의 사업의 건설자. 여기는 이제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는 당연히 포함되지만 개체경제 종사자, 사형기업자들도 사회주의 사업의 건설, 즉 자본가들도 사회주의 사업의 담당자다, 통일전선의 대상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종교도 역시 그런 기본적으로 종교를 폐지하고 소멸돼야 되는데 이걸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현실에 있어서 점차 이러한 종교가 소멸되도록 하게끔 그 전까지는 종교에 관해서 통일전선적 입장으로 접근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집중제. 민주주의의 집중제도 헌법에 규정돼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다. 그래서 민주주의 중앙집권 민주주의에서 민주라는 측면은 선출이죠. 인민대표의 선출 그리고 이제 이러한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 제도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감독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공산당 규약과 같은 내용이 이제 헌법에도 있다는 거죠. 집중이라는 거는 권력 통합이죠. 인민대표의 국회에 소비에트의 권력이 집중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고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에 복종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민주 집중제도 이제 그 공산당 규약, 중국 헌법, 그리고 이제 통일 전선 조직인 정치협상회의 이것도 다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국회, 인민대표회의, 의회는 인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고를 한다. 그죠? 소수 다수의 복종, 하급은 상급의 복종, 지방은 중앙에 복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당과 국가의 집단 지도체제를 보겠습니다. 원래 사회주의는 집단 지도체인데 모택동 시절에 모택동의 그 독단에 의해서 집단 지도체가 훼손이 됐으면서 모택동 사회의 동서평이 집단 지도체를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과 국가 지도체제 계획이라는 담화를 통해서 권력의 소수 혹은 개인에 대한 집중, 가부장적 현상, 그다음에 간부의 종신제 현상 이런 것들을 개선할 것을 주장했고 이것들이 공산당 규약과 헌법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82년에 1인 독재를 막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부주석을 없애버렸다. 주석제도를 없앴냐고 중앙서기처를 부활시켰다. 총서기는 또 이제 서기처에 의해서 견제받도록 했다. 1인 권력 집중을 차단했다는 거죠. 공산당 교역은 고위직을 2차례 이상 연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아예 개인 중재를 금지하는 걸로 명문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위급 혁명 1세대를 당 중앙 고문회의라는 기구에 배치를 해서 세대 교체를 하겠다고 했죠. 새로운 세대를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주석직이 한때 폐지됐는데 다시 이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이런 주석의 역할, 그죠? 주석의 역할, 지위에 대해서 헌법에 구체화시킵니다. 1982년에 주석은 구체적인 입법과 행정에 관여할 수 없고 군 통수권도 없다. 주석은 공무원 총리와 국무위원을 임명하고 비상사태와 전세상태를 선포하고 동원령을 발표한다. 2004년에 주석은 국가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 그래서 다시 권한을 일정 부분 확대를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도 집단 지도체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최고기관은 전국 대표대회, 인민이 빠졌죠. 국가의 대표기관은
인민대표, 인민이 빠지고 전국대표, 그 다음에 중앙위원회. 그래서 이제 전국 대표들의 휴회 기간에는 중앙위원회가 그거를 이제 대행하고, 또 여기에는 이제 그 정치국이 있죠. 정치국에는 상무위원회가 있다. 실제로 이제 그 상무위원회가 집단지주체의 핵심이다. 그 상무위원회와 총서기는 중앙위원회 전원의회에서 선출한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 자, 이거 보면은 전국 대표대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그렇죠? 일종의 간접선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7년에 또 이제 이런 권력기구를 재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이 중앙정치국의 상무위원회, 구인의 상무위원회다. 서열 제1위인 총서기. 총서기는 국가원수에 해당되는 주석을 맡고, 2위는 국회의장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3위는 국무총리. 나머지 상무위원들도 정치협상회 주석, 부총리 등 요직을 맡고 있다. 9명이 국가 권력을 나눠가는 거죠. 집단 조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군사권을 담당하기 위해서 1982년에 중앙군사위원회 설치. 그리고 이제 그 북의 경우에는 국방위원회죠. 그래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있어요. 주석이 따로 국가주석 이외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있다. 다만 이거를 겸임하냐 겸임하냐는 차이다. 군사 문제, 이 군사에 관한 결정권을 하기 위한 주석을 전국 인민대표대회 국회에서 선출을 하고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이 당의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과 국가의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이 중복되고 있다. 군 통솔권은 실질적으로는 그 공산당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덩샤평 이후로는 평화적인 정권 교체 10년마다, 공산당의 경우는 정년제를 채택하고, 국가의 경우는 연임금지를 채택하면서 자연스럽게 10년마다 정권 교체가 되게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덩샤평이 이러한 기반을 만들었다고요. 중국 공산당 규약에는 이제 개인 승부 금지 원칙, 독단하면 안 되고 개인을 조직에 올려서는 안 된다. 명문화 시켰습니다. 소련의 경우에는 어때요? 죽을 때까지 서기장을 하다가 죽으면 이제 그 밑에 차상급이 또 죽을 때까지 서기장을 하고, 소련이 그 무너질 때 마지막에는 1년짜리 서기장도 나. 이게 종신적으로 하는데 이런 것들 폐해를 알고 이것들을 세대 교체를 10년마다 하도록 자연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0세 전후로 발탁해 10년 후에는 퇴진하고 있다. 최고 지도부가. 그런데 이제 2018년에 이러한 헌법의 연임 금지 규정이 폐지됐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진핑이 그 3선을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된다.